방역 당국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이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왔는데요. 김태일 기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297명, 벌써 엿새째 계속 1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누적 확진자가 무려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1,3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쪽은 역시 이 사랑제일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발생한 신규 이 확진자 중에 283명 중에 서울이 150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94명, 인천 8명 해서 수도권에서 모두 25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가지고 오늘 정오까지 신규 확진된 이 확진자가 166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총 누적 확진자가 6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외에 지금 부산 9명, 강원 5명, 광주 4명 등등 해서 지금 전국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이다. 이번 2차 대유행은 아마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왔던 신도가 확진이 됐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 간호사가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오면서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교회 쪽을 보면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 수련회 갔다 온 이후 현재까지 지금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최초 발현자가 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감리교회인 서울 중랑구의 금남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랑제일교회 방문했던 교인으로 인해서 지금 촉발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한 170명, 교인 170명 정도가 오늘 오전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설 교수님, 이 신천지 사태 때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종교 행사 특성상 워낙 대규모의 인원이 밀집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촉발돼서 다른 대형 교회들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금은 200명, 3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면은 지난 3월 때처럼 갑자기 1,000명 단위로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할 수도 있나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재확산 지수, 즉 한 명이 몇 명에게 옮기나 하는 게 이미 한 명이 2.8명 이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고령자들이 꽤 많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상 부족 문제를 야기하면서 상당히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자 수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제 희생자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가 어려워지고 환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환자 추이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지금 그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한 40%가 60대 이상이거든요. 이른바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인데 신천지 사태 때는 이 신천지 신도들이 주로 젊은 신도들이 많아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됐지만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이 확진자들은 대부분 연령이 높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시설, 음압치료시설로 가야 되는 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에는 이미 병상이 80% 이상이 이미 찼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병상이 별로 없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위험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중급 규모로 곳곳에서 환자가 확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일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집단이기 때문에 비교적 추적이 용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단일 집단이 아닌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워낙 확진자가 빨리 나오고 숫자가 많으니까 역학조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전파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깜깜이 전파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재확산 지수, 깜깜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 같은 고위험 환자들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의료 체계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병상이 80%가 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빨리 추가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 기자,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요. 병상 가동률이 지금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이미 병상의 10개 중에 8개는 차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걸 이제 경기와 인천까지 수도권으로 조금 확장하면 상황이 이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낮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확진자가 지금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상황은 좀 안 좋은데 수도권으로 좀 넓혀보면 60% 정도는 된다고 해요. 아직 병상 가동률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점검을 해서 그나마 좀 경증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 50-60% 정도의 이제 공간은 좀 만들어 놓는 걸로 지금 정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인데 그 중증 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71개 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71개라는 게 어떤 정도의 수치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가 12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명인데 병상이 71개가 남았다. 이 정도면 좀 이제 비교가 되겠냐라면서 이제 김강립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수 지금까지 확진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40%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고요. 이들은 또 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성률이 무려 17%에 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에는 이 병상도 금방 이제 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네, 김태일 기자. 사실 저 정세균 총리의 담화가 어제 오후 5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녁부터 그러니까 자정을 기해서 이미 이제 시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이런 조치들은 오늘 0시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젯밤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이제 오늘 자정 0시 그러니까 이제 지난 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PC방은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이제 금지가 됐죠. 이게 동창회, 뭐 야유회, 뭐 장례식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결혼식장 예를 들면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하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0시부터 지금부터는 50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 참석한 모든 인원들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그리고 뭐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해서 12종의 고위험 시설들은 0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 시설도 운영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도 앞으로 예배를 하면 비대면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조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을로 연기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미리 다 잡아놨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미 다 음식이라든지 예식장은 다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손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식장마다 지금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식장에 50인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좀 연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위약금이잖아요.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보증 인원을 300명을 자꾸 예약을 했는데 50명만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한 250명 분은 그냥 호공에 돈을 날리는 셈이고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정위가 예식업 중앙회에다가 위약금 없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이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약금 없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예.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인으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좀 화가 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국가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신혼부부들이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가운데 하나 보니까 부산에 47번 환자로 불렸던 이 교수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외국에서 주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자신의 코로나 이 체험기를 올렸는데 완치됐다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해요. 완치돼도 증상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치가 돼도 몸에 굉장히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어요. 예, 뭐 이분만 있는 예. 게 아니라 이분이 젊으신 분입니다. 예. 50대가 안 되는 아주 이제 50대 부근에 계신 아주 젊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감염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회복되고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쉬기도 어렵고 예. 상당히 이제 기력이 소진이 되고 또 상당한 통증도 아직까지 있다. 이런 예, 말씀. 머리도 뭐 멍해진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공부를 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분만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젊은 20대도 예.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이제 자기의 병상 기록 일지라거나 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투병을 했는지 예. 이걸 올린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상당한 통증을 경험했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종을 올리는 게 뭐냐면 보통 50대 이하에서는 감염이 되더라도 좀 비교적 쉽게 낫는다, 경증을 앓는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려도 안 죽는다 이렇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중증을 앓을 수도 있고 예. 심지어는 완전히 퇴원을 했는데도 상당한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가족이나 아니면은 상당히 고위험 그런 분들에게 예. 전파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생명의 위협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이분의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이제 뭐 머리가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다는 뭐 브레인 포그라고도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증상도 있고 피부색이 막 보라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가슴과 복부에 통증도 느끼고 만성 피로에 시달려 이러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받았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사회로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기 예전만큼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이분이 지금 완치가 돼서 퇴원한 게 5개월이 넘습니다. 벌써요? 그랬는데도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상당한 이제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고 예.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이분이 완전히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분 이 박현 부산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정강훈 목사가 했던 얘기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서 한 얘기인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의 말 또 이런 사람들 경험자의 말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은미 기자.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지금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가 코로나19 격리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아침 라디오에 이제 전화로만 연결한 게 아니라 직접 저렇게 출연을 한 건데요. 예. 보시면 저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방송사 기자고요. 해당 예. 방송사 기자고 이제 오른쪽이 이낙연 의원인데 이 방송사 기자가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낙연 의원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이어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예, 예. 그렇죠. 근데 어제 저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제 정광훈 목사와 마이크를 돌려 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 기자가 썼던 마이크를 같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방송사에서 한 것 같고요. 보건당국에서 방역당국에서 정한 밀접 접촉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기자하고 뭐 접촉을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예. 이제 사비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자가격리를 풀고 원래 예정됐던 일정을 할지는 아직 좀 섣부른 것 같다. 의료진도 하루 이틀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당하고 그리고 국회와 결정해서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좀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예. 입장인데 SNS에 뭐 다행이지만 굉장히 송구스럽다.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그러니까 저 CBS에 같이 출연했던 미래통합당의 최영두 의원도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이제 방송 끝나고 예. 나가고 다음에 주자가 또 이제 통합당 최영두 의원이었는데 예. 저녁에 이제 저 같은 사실을 또 통보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라도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예. 오늘 아침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대기 중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아마 예. 지금쯤이면 검사를 받고 아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텐데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사실 이 방송사들이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해요. 뭐 저희들도 사전에 발열 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역을 통해서 이제 스튜디오 안에 들어옵니다만은 지금 이 비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침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고 하는데 방송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톤이 높거든요. 뭐 연단에서 집회 때 마이크 잡은 뭐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목소리도 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들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완전 이거 문 닫아야 돼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방송을 하거나 공인으로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예. 수 있는 분들은 개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을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일체 다른 분들 접촉하는 거나 이런 걸 예. 하지 않거든요. 예.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확실히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발열 체크만으로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 워낙 많기 예. 때문에 개개인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출입을 스스로 통제한다든지 예. 그런 방식을 통해야만이 다소라도 위험을 낮출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언제나 위험은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불똥이 또 엉뚱하게 김부겸 의원 캠프에도 미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예. 이제 전 의원이죠. 김부겸 전 의원도 지금 이낙연 의원과 같이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예.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그 건물에 같은 건물에 한 보수단체 사무실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무실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지난 8.15 집회 때 마이크를 잡고 이제 연설도 하고 예. 손도 잡고 했던 그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제 그 사람이 방문한 걸 확인하고 나서 아예 캠프 자체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다행히 김부겸 전 의원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게 김부겸 전 의원은 이 캠프 사무실에 지난 12일 이후로는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김 전 의원은 뭐 이낙연 의원처럼 자가격리를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캠프 사무실은 잠정 폐쇄하는 걸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설 교수님, 이런 국민을 조금 더 안전하게 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전파해야 될 사회적 의무 책임이 있는 이른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연단에 서서 방역 당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걸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당국이 조치를 못 하는데 왜 연약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우리만 자꾸 자가격리하라 그러고 손 씻으라고 이러느냐.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스스로 솔선수범을 하셔야 소위 말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방역에 대한 기강이 성립이 되지 그러지 않고 저런 분들이 스스로 자꾸 방역의 조치를 무너뜨리고 하면은 국가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분들이 외치는 정치적 구호와는 무관하게 그냥 저 행위만 놓고 보면은 방역 전문가로서 좀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이 나라를 지탱하는 매우 심각한 그런 경제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전 국민 또 전 국가 경제가 엄청난 몸살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정서가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좀 뭔가 이 지도자급에 계시고 특히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각성하고 또 국민의 그런 일반 정서에 좀 부합하는 그런 어떤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총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당국의 방역 활동을 회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변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일벌 100개에서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자가 현장 속으로 가는 프레스코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경기, 수도권 또 전국의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그러나 이 방역당국은 제대로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호정 기자가 사랑제일교회 앞에 나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네, 사랑제일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지만요. 이 뒤로 보이는 골목에서 약 100m 정도 더 들어가면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일단 위에 현수막을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자체는 전면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목 입구부터 일부 관계자들은 천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고요. 지금 그 방송에도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스피커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 내용을 지금 스피커로 방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느냐라는 거를 알아보려면 주변 상황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제일교회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이곳은 장위 19역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다른 상인들과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를 마쳤지만 지금 교회는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겠다라면서 교회에서 숙식을 해왔고 여기에 애국순살팀이라는 보수단체까지 여기에 합세하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이곳에 몰려들었던 인원을 고려하면 사실 집단 감염 예견된 사태였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하고 내일부터는 실업할 거예요. 앞에 지키시는 분들, 저분들이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저분들이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영업을 하는 동안 계속 마스크 벗고 들어오셔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다른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그분들 보시고는 그냥 들어 나가시고 하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잖아요. 저분들이 방역 못하게 난리치셨잖아요. 저희도 답답해 죽겠어요. 자기는 아파서 들어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동네 방역을 못하게 시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저기 지금 23일까지 집회 신청을 해놓은 허가를 내놓은 거를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네, 이 교회 앞 100m 지점에 있는 바로 앞 카페인데요. 이 카페만 하더라도 지금 23일까지 임시 휴업을 하겠다라는 공지만 걸어둔 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바로 옆에 밥집도 이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당분간 종료하겠다. 사랑제일교회 뉴스가 방송에서 안 나올 때 오픈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걸어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로 옆집도 지금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주 8월 23일까지 쉰다라는 공지를 붙여뒀습니다. 이 손님들이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저렇게 교회 관계자들이 인근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인 상점 주인들은 본인들이 감염될까도 우려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 상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관계자들은 지금 이제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와의 협상 줄다리기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 관계자들이. 그러면서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전국에서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련된 내용도 문자가 공개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면 출입이 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금 교회를 지키러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변 보시면은 이 상인들은 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게다가 법원도 이에 대해서 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결국에 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서 강제 철거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오늘 사랑제일교회는 전국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 측에 보내서
만약에 와서 강제 철거를 할 테면 해봐라 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서 이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 모이지 말라라고 해야 될 교회 측이 오히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신도들 모여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참으로 좀 분노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어제 파주병원에서 도망을 갔다 탈출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전해드렸잖아요. 잡혔습니까? 네, 이 파주병원을 탈출한 지 25시간 만에 약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어디서 잡혔냐면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붙잡혔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당시 커피숍 안에 손님들이 수십 명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즉시 A씨를 구급차를 이용해서 파주병원으로 재이송했고요. 당시 카페 안에 있었던 손님들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 기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차랑 구급차랑 그리고 봉고차들 와가지고 방호복 입으신 분들 나오셔서 통제하시고 안에 있던 손님들을 통솔해서 나가셨어요. 네,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하루 동안 시내를 활보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CCTV로 확인된 동선만 보더라도 파주에서 종로까지 또 종로에서 신촌까지 굉장히 이동이 많았고요. 이 사이에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타는 대중교통까지 이용한 상황입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추가 방역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A씨가 격리 치료를 받지 않고 탈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격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조사가 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병원을 탈출해서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꼭 이 파주 병원 탈출자 50대 남성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사실 탈출한 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인들이 방역에 전체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중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모두 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146명은 이동통신사와 경찰의 협조로 주소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404명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당부를 남겼는데요. 법적 수단을 통해서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서울시는 검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주변 상점을 들린 이 추가 동선이 나오면서 지금도 보건소의 방역당국 차가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인근 주민들과 이 방역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교회 안에 일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코로나19 검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호정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앞에 주민들의 풍경도 좀 들어봤고요. 또 이 교회 측의 행동도 좀 봤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시고요. 조금 더 이 얘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저희들 파주병원 탈출했던 이 50대 남성 얘기를 좀 유호정 기자가 전했는데 김태일 기자, 동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개인적인 일탈인가 아니면 뭐 다른 교회의 어떤 진짜 관련이 있는 건가? 교회의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설이 난무하는데 정확한 탈출 동기는 뭡니까? 일단은 최종한 파주시장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얘기는요. 이 남성이 입원할 당시에 이 병원 측에서 김칫국에
독약을 탔기 때문에 탈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저희가 예. 최종환 파주시장 얘기 직접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 당시에 이제 의료진들이 그 탈주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등 이런 좀 비상식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탈주 동기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랑제일교회 이분도 관련자거든요. 일부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뭐 양성으로 판정을 한다 이런 뭐 좀 피해의식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아직은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김칫국에 독약을 타서 뭐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예.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내린다 이런 지금 유언비어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방금 최 시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피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탈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좀 이 탈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칫국에 독약을 탔다. 그래서 내가 탈출했다. 지금 이제 이 남성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신도이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병원에 가지 마라, 자가격리하지 마라 이런 이제 녹취 영상까지 음성까지 전 들려드는데 군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60대 엄마와 30대 딸, 그러니까 모녀인데요. 모녀가 지난달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거의 숙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죠. 그러면서 교회가 13일에 폐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와서 간 곳이 고시원이었어요. 이제 인근의 고시원이었는데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확진자하고 접촉했다.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아라라는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통보가 왔는데 그 통보를 받고 이제 검진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날은 16일에 모녀가 돌연 군산행 고속버스를 탑니다. 그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군산으로 일단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월세집을 구했어요. 지금 주민등록증상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고도 없는 곳을 간 거고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군산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냐. 양성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럼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 교회 측에서 보건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뭐 검체를 바꿔치기 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언비어들 뭐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스스로 검사를 미루면서 아예 검사를 피해 군산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예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좀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군산시에서는 전북도와 군산시에서는 좀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주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김칫국에 독약을 탔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서 탈출한 모양인데 지금 이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던 사례처럼 혹시나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가운데 정말 당국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 아니야? 막 음성이 나왔는데도 강제로 확진이 나온 것처럼 해서 격리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마치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피해 망상을 가진 신도들이 꽤 있나요? 그래서 지난 8월 15일 날 집회 때 사랑제일교회 교인 다수가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공지가 내려왔다고 해요. 집회 전후로 휴대전화를 끄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해라 이런 공지들이 뭐 SNS나 인터넷상으로 공유가 됐다라고 하는데 신도들 사이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휴대전화를 끄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제 위치를 노출시키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방역 당국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상당히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보건소에서 뭐 검사를 받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까 최명 기자가 예. 얘기했듯이 다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제 집회에 참가했던 것 자체를 이제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예. 전광욱 목사도 지금 보건소가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이렇게 정부를 믿지 않고 방역 당국을 믿지 않고 휴대전화를 끄고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고 탈출하고 이런 행동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관계자들, 교회 지도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혹시 그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일단 예. 추측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본인 자체 판단은 아니고 예.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예. 받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염태영 서울 저 수원시장이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염태영 시장을 아마 보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렇죠? 특히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 그래서 우리를 탄압하려고 한다라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그래서 피해 다니고 탈출하고 도망하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또 전파시키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이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예. 개천을 흙탕물로 만들듯이 한 몇몇 명들이 지금 전국을 다니잖아요. 예. 이 신천지하고 틀린 게 몇몇 교인들 평택에서부터 파주로 또 신촌 종로 다니잖아요. 또 원불교 벽당까지 다니고 예. 한 분은 군산까지 갔다 오고 전국을 다니고 있고 또 노약자 계층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또 지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의 특징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은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도 사과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뒤늦지만은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예. 지금 정광훈 목사부터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잖아요. 오히려 마스크도 안 쓰고 집회 연설도 하고 협조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신도들은 안 걸린다. 하느님이 보호해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도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광훈 목사부터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인 명단 빨리 제출하고 또 자가격리 좀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진단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단에 순응해라. 정광훈 목사가 앞장서서 얘기해야 되는 게 이 CEO에 대한 그 복종심이 절대적이거든요. 예.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종교 지도자에 대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 이름도 바꾼다는 생각해야 돼요.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 방역제일교회다. 예,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방역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목사가 빨리 얘기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바꿀 분이 아니신데.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 초토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 위험한 지금 문턱을 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유호정 기자가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는 일부 신도들이 남아서 지금 교회가 이제 철거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행정명령이 떨어졌고요. 그러나 교회를 지키겠다고 전국의 신도들 모여라 이런 문자를 날리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모이지 않게 해야 될 교회 관계자들이 오히려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하에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당국이 좀 강제적인 행동, 명령 또는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예. 공분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교회 종교기관으로서의 건강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망을 넘어서 우려가 되는데 첫째로 이제 교회가 결국 이제 사회 공동체 밖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사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 지금 전문가들도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도입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예. 라는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여를 하고 방역 체계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래서 예. 국가의 방역 체계를 도전하는 이런 것은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행동하고 거리가 멀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교회 하면은 종교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익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모범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사랑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웃의 생명 또는 이제 안전 이런 이런 부분을 걸다 굉장히 위협하죠. 예. 위협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은 이 사랑제일교회는
교회로서 종교기관으로서의 본원적인 질문에 충실하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 상당 부분 정치 집단화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정광훈 목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무분별하게 신도들이 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단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종교 단체거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도 이단 시비에 이미 휘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는 목사가 맞느냐라는 시비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집회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기독교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개적으로 좀 파문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 한번 성찰하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대신 사과하는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또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일 기자, 실제로 이제 법무부라든지 지금 경찰은 이제 수사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번 사태를 그냥 가벼이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이 불법 집회 그리고 이제 방역 저해 행위 등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검경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검찰청도 지금 전국 각급 검찰청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에 이 신천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 코로나19 대응 TFT를 구성하면서 엄정한 대처를 했잖아요. 이제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번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아주 과감하게 아주 큰 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남지 않도록 선례가 되지 않도록 아주 엄정한 법 집행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벌금 뭐 몇백만 원, 뭐 구류 며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일벌 100개의 의미 이런 강력한 의미를 담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급한 것은 이제 처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특히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우선 시급하게 해결될 과제인데 최은미 기자, 이 광화문 집회 화면으로만 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원을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이동전화 추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일단 방역 당국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통신사에 그 지역에 그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서 일단 명단을 한번 추리겠다는 계획이고요. 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버스, 그러니까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전세버스를 빌려가지고 타고 온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버스가 지금 79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버스 한 대당 40명이 탔다고 가정을 하면 3,000명이 넘는다. 그 사람들 리스트 다 확보를 일일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신이 제보받은 그 79대의 버스 그 관계자들의 어떤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방역 당국에 제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윤곽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람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랑은 관계가 없고요. 그냥 사랑제일교회랑 관계없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 중에서도요. 지금 확진자가 확인된 것만 10명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중대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당장 진단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타고 온 것은 이제 전세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회사에 아마 임대를 했을 텐데 버스 기사 또 이 버스 관련된 이 소유 회사는 자신들의 안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이 탑승객 명단을 당국에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어젯밤 저는 이 관광버스, 전세버스 리스트 파일을 좀 제공을 받았는데요. 담당자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가 사용했던 계좌번호까지 다 올라와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한다면은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탑승했던 사람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분들의 불안감을 좀 달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또 이 사랑제일교회에 갔던 신도들에 대해서 조속히 통보를 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법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꼭 신고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